자, 여러분 교재 230 우리가 4페이지에 235페이지 보시면은 이 자금, 이 자본의 조달 방식에 따라서 우리 나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부동산, 증권, 여러분 부동산을 담보로 증권을 발행할 수 있죠. 이 부동산 증권에는요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분, 여러분 지분은 아까 우리 투자로 해서 뭐라고 배웠죠? 자기 자본. 그럼 부채는 네, 타인 자본. 아, 그것만 알아도 돼요. 지분, 증권. 무슨 증권? 부채 증권.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증권은 크게 지분 증권과 부채 증권으로 우리가 나눠 보거든요. 이때 지분 증권이라는 것은 지분을 뭐 한다? 조달. 예? 지분을 우리가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증권이야. 지분, 자기 자본이겠죠? 그래서 이 지분인 자기 자본, 이 지분인 이 자기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증권이 바로 뭐가 된다? 우리는 지분증권, 지분금융 할까요? 여러분 이해하기 좋도록. 지분금융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증권. 지분은 자기 자본이거든요. 자기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증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기 자본을 조달할 때는 어떻게 조달하죠? 우리는 아까 주식회사가, 아까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요. 주식회사가 주식을 발행을 해서 자기 자본을 조달할 수 있고, 또는 지분권, 여러분이 내가 어느 회사의 지분이 20% 있어요. 그 20%가 있는데 매각을 해서 내 돈, 자기 자본 조달할 수도 있죠. 지분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의 일반 투자자인 지분 투자자가 부동산에 대해서 가지는 권한이에요. 지분권을 또 뭐 한다? 지분권을 또 매각을 함으로써 자기 자본을 조달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부채 증권은 또 뭐죠? 부채 증권은 이번은 부채 금융. 부채 금융. 요거는 지분 금융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증권이고, 요거는 부채 금융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증권이에요. 이때 부채는 뭐죠? 네, 부채는 타인 자본. 부채는 타인 자본이에요. 그래서 이 타인 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이 바로 부채 금융이에요. 타인 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인데, 타인 자본을 조달할 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기업이 회사에 뭐를 발행한다? 회사의 채권, 사채를, 여러분 개인의 사채가 아닙니다. 회사의 사채입니다. 회사 채권, 회사채라고 하죠. 우리가 사채, 회사의 채권을 발행함으로써 타인 자본을 조달한다든지,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해서 뭐를 설정하죠? 저당권을 설정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타인 자본을 조달할 수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올해 시험에도 출제했거든요. 올해 시험에 뭐가 나왔어요? 이거 출제했잖아. 올해 시험에 이 지분 금융 방식, 지문에 지분 금융 방식이 지문에 떴어요. 그러면 주식회사가 주식을 발행하는 대표적인 게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아까 앞 시간에 니츠 들어보시긴 들어보셨어요? 뉴스나 신문에 많이 들어본데 이제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돼. 니츠는 주식회사니까 뭘 주식을 발행해서 자기 자본을 조달한다. 니츠 이게 무슨 회사? 주식회사. 이제 여러분이 이제 또 배우시게 될 용어 중에 하나가 부동산 신디케이트 라는 게 있고, 또 조인트 벤처. 조인트 벤처가 출제했었죠. 조인트 벤처라든지. 예? 그리고 부동산. 그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여러분 뉴스에서 많이 하는 자본시장 통합법이라고 많이 하는데 그 보면은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부동산 집합투자기구가 용어가 좀 어려워요. 여러분 귀에 안 들어본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많이 들어본 용어가 뭐냐? 부동산 집합투자기구를 일명 우리는 부동산 펀드야. 펀드 하면 이제 귀에 익었을 거예요. 한번 여러분 펀드 투자해 보셨죠? 부동산 펀드 말고 여러분 뭐 주식 시장의 펀드 그게 집합투자기구. 요거는 지분 금융을 조달하기 위한 겁니다. 자, 요 대표적이죠. 그럼 부채 원래 시험 여기서 출제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다? 리츠와 뭐 조인트 벤처 아니면 부동산 신디케이트와 조인트 벤처는 지분 금융 방식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런 식으로 올해도 출제했고요. 26회 시험에도 출제했어요. 예? 그래서 우선 요게 나오고 부채 금융 방식이 있어요. 부채 금융 방식에서는 뭐가 있느냐? 부채 금융 방식에서는 저당 금융이라는 게 있죠. 우리나라의 거의 대표적이죠.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을 해요. 그래서 저당권을 설정을 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무슨 금융? 저당금융. 우리나라는 이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또 하나가 우리는 또 신탁. 자,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신탁했어요. 여러분, 토지를 신탁을 해서 수익증권을 받거든요. 그 수익증권을 금융기관에 또 담보로 제공해서 자금을 융통받을 수 있어요. 이걸 신탁증서금융 또는 줄여서 신탁금융이라고 해요. 신탁금융. 예? 자, 그리고 또 주택법에서 이제 뭐 배우게 되는 용어. 주택으로 상환받는 뭐를? 사채를 또 발행할 수 있어요. 주택, 상환, 사채를 발행을 해서 타인 자본을 조달할 수 있어요.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 여러분 파이낸싱은요 금융이라고 번역을 하면 돼요. 그럼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프로젝트 금융인데 약어로 뭐로 쓰죠 우리가? PF. 요 뉴스 신문에 보면 PF라는 용어 많이 나와요. 아, 그러면 여러분 이제 PF 나오면은 아, 프로젝트 금융이다.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을 융통하는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을 융통한다. 여기서 뭐를 발행한다? 프로젝트 또 시행회사가 뭐를 발행한다? 프로젝트 시행회사가 회사채를 뭐 한다? 발행. 프로젝트 시행회사가 회사채를 발행해서 또 타인 자본을 조달한다. 이런 건 다 우리는 부채금융이에요. 그럼 여러분 지분금융, 부채금융 요 종류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방식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고 여기서 이제 시험에 나오면 또 어려운 용어가 하나 또 나와. 메자닝 금융이라는 게 있어요. 자, 메자닝 금융이라는 용어가 하나 24회 시험에 우리가 또 한 번 우리가 출제가 된 용어가 하나 있어요. 자, 요 두 개 외에 또 가끔 여기 튀어나오면 여러분 또 안 들어보면 틀릴 수도 있으니까 메자닝 금융. 자, 여러분 메자닝이라는 용어가 뭔지 아세요? 메자닝. 뭐 붙으면 뭐 용어가 뭐 이유가 있으니까 붙겠지 뭐. 메자닝은 이탈리아어입니다. 이탈리아. 영어가 아니라 이탈리아어로서요. 여러분이 오페라 여러분 구경을 가시면은 오페라 한번 가보시면요. 오페라 하우스 가면은 예? 1층 있고 2층 있어요. 예? 그 가운데 1층, 2층 중간에 라운지가 하나 있거든요. 그 라운지를 메자닝이라고 해. 예? 메자닝. 오페라 안 가보시니까 이제 모르는 거예요, 이제. 한번 꼭 가보세요, 한번. 응? 뭐 호주 가서 여기 가면 오페라 하우스도 있잖아요. 하여튼 그 보면 1층, 2층 중간 라운지가 있는데 그래서 그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중간, 1층, 2층 중간에 의미하기 때문에 지분은 자기 자본, 부채는 뭐죠? 부채는 타인 자본. 그래서 뭐 아까 여기 1층, 여기 2층이다. 그럼 그 중간.
그래서 자기 자본과 부채의 무슨 성격? 중간 성격을 가지는 거예요. 중간 성격. 이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의 중간 성격을 가지는 것을 메자닌 금융이라고 합니다. 메자닌 금융. 그래서 그럼 고객을 좀 끌어들이는 게 여러분 하나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삼성그룹이 어떻게 돼요? 재산 상속이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이재용 회장으로부터 재산이 어떻게 돼요? 부가 상속이 됐죠? 예? 불법으로 했을까요? 합법으로 했을까요? 좀 공부를 이제 배우면 이제 그런 얘기 안 나와. 합법이지. 불법이 어딨어? 그러면 벌써 불법에서 옛날부터 뭐 말이 나왔겠지. 근데 합법이다 보니까 어떻게 못 하는 거예요. 예? 욕은 엄청 하겠지. 예? 뭘로 상속했냐면 요걸로 상속한 거예요. 전환 사채. 요거 갖고 상속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액수 몇 조를 발행해 버리는 거야. 여러분 삼성전자의 회사의 채권을 그래서 2조, 3조 딱 발행해 버리는 거야. 그 인수 기관 안 해줘. 뭐 해? 예? 예? 압력을 넣겠지. 예? 그래서 어떻게 돼? 그 회사의 채권을 발행해서 일정 기간, 일정 조건 하에서 그 사채, 회사의 채권을 뭘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분을 어떻게 돼? 실권을 해서 지분을 높여서 어떻게 돼? 상속이 되는 거예요. 회사의 지분을 높이는 거예요. 요거 갖고 지금 상속된 거 아니에요? 지금 삼성이 전환 사채. 대표적인 메자닌 금융이에요. 시험에 나면 절대 안 틀릴 거야. 왜냐? 시험에 내면요, 또 사채 들어갔다고 해서 이걸로 오해를 진짜 하시는 분 많아요. 그 부채 금융이 아니라 무슨 금융? 메자닌 금융이야. 그러니까 아까 했죠? 회사 채권을 뭘로? 일정 기간 조건 하에서 뭘로 바꿀 수 있다?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24회 시험에 나온 건 요걸 나왔죠. 또 일정 기간 조건 하에서 새로운 주식, 신주를 부여받을 수 있는 권리, 신주를 부여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가 있어. 이걸 신주 인수권부 사채라고 해. 이걸 우리는 24회 시험에 출제했어. 24회 시험에 요거 출제. 메자닌 금융 찾아라. 정답 신주 인수권부 사채. 또 이거 사채 들어갔다고 부채가 아니야.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지. 네? 중간 영역이야. 그리고 여러분 요거는 좀 많이 들어봤을 거야. 뭐 우선주. 주식 해본 사람은 주식 대표적 뭐죠? 여러분 사는 거 보통주죠. 보통주, 우선주가 있어요. 우선주는 배당의 우선순위가 빠른 주식이 우선주. 그러니까 우선주 같은 거는 메자닌 금융의 대표적인 거. 시험 문제에 메자닌 금융 나오면 잘 틀릴 수도 있거든요. 24회 시험 한번 냈기 때문에 요 두 개의 두 가지의 중간 영역이다. 그래서 건국대 조주현 교수가 출제위원으로 들어가면 요걸 출제할 수도 있어요. 왜? 자신의 저서에 요걸 써놨거든. 그래서 24회 시험에 출제를 또 한 겁니다. 하여튼 뭐 누가 출제했는데 자신의 저서에서 출제하니까. 그래서 하나 기억을 좀 해두셔야겠습니다. 용어 메자닌.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에 239페이지 가면은 저당 대출에 따른 위험이 있거든요. 자, 저당 대출에 따른 위험을 보면은 채무, 불이행. 그럼 채무 불이행이라는 용어 많이 보셨죠? 우리 유순아 신문에. 이걸 이렇게 들어보신 분도 있어요. 디폴트라고. 디폴트. 우리 IMF 때 우리 국가 돈을 어떻게 돼? 달러가 없어서 국가 부도난다 해서 디폴트 사태 뭐 그 얘기 많이 해요. 채무 불이행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채무 불이행이면 대출을 받았어요. 그럼 대출을 받으면 원금이자 갚아야겠죠? 예? 못 갚아. 그게 디폴트야. 원금이자 못 갚으면 디폴트지. 그러니까 원금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원금 이자를 못 갚는 건 뭐야? 채무 불이행.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여기서 알아야 될 것, 차입자는 누구? 이 시험 문제 내면요, 이것도 모르시는 분 많대. 차입자는 여러분 차입자는, 대출자는 누구? 대출자가 여러분이 아니에요. 금융기관이에요. 금융기관. 근데 이걸부터 헷갈리니까 지문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대출자는 금융기관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돈 안 갚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금융기관이 돈을 안 갚아요? 여러분이 돈을 안 갚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안 갚죠? 근데 지금 대답은 잘 하는데 시험 나면 틀려요? 아니 시험 나면 틀려. 이게 보면은 채무 불이행 디폴트는 여러분 하는 거야. 여러분 원금이자 여러분 갚을 수도 있고 기분 나빠서 나 안 갚아 할 수도 있지. 그렇죠? 그럼 요거는 누가 하는 거야? 차입자가 하는 거예요. 차입자. 차입자가 하는 게 채무 불이행이에요. 그럼 대출자의 금융기관은 어떤 형성이 나타나냐? 차입자 돈 안 갚아. 원금 이자를 제때 못 갚아. 그러면 금융기관은 골치 아파. 왜? 부실? 채권이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채무 불이행. 차입자가 돈 안 갚으면 그 불이행에 따른 위험은 누가? 대출자가 안게가 되는 거예요. 차입자가 돈 안 갚으면 그에 따른 위험은 누가? 대출자가 안게 되는 거예요. 시험에 나올 때 이걸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채무 불이행은 차입자가지만 그 위험은 누가 안고 있다? 대출자. 그럼 시험에는 우리 뭘로 낸다? 차입자로 내버리지. 그럼 이게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요거는 그래도 쉽게 들어봤는데 조기 상환이라는 게 있어. 조기 상환을 다른 말로 대출 기간 만기가 되기 전에 뭔다? 변제하는 거야. 조기 상환을 다른 말로 만기 전 변제라고 해요. 자, 만기 전에 여러분 변제해 보셨어요? 네. 네? 대출 받아봐야 알지, 이것도. 조기 상환. 네? 여러분 가끔 이런 게 있잖아요. 대출 받았는데 금리가 계속 떨어지는 거야. 금리 계속 떨어지는 거야. 대출 받을 때 금리가 높은 거야. 그러면 돈 갚아버려야지. 갚고 뭐 해? 낮은 금리로 갈아타야지. 잘 아시네. 그게 조기 상환이에요. 조기 상환하고 대출 다시 받아야지. 예? 그래서 이 조기 상환은 누가 하는 거야? 대출 받았는데 또 미리 갚을지 안 갚을지 결정은 누가 해?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조기 상환을 결정을 하면은 조기 상환은 여러분이 결정하거든요. 그럼 그 위험이거든요. 조기 상환에 따른 위험. 그러면 대출자는 여러분 조기 상환하면 높은 이자를 받게 될 기회를 뭐해? 상실하잖아요. 그 위험이에요. 조기 상환이요. 높은 이자를 받게 될 기회를 상실하는 게 조기 상환 위험이에요. 그러면 금융기관은 조기 상환에 따른 위험이 나타나니까 여러분 대출 받을 때 여러분에게 뭐를? 우리 옵션을 걸어. 어떤 거? 조기 상환하면 우리 손해를 보니까 조기 상환에 따라서 미상환된 원금의 일정 비율, 몇 프로가 있거든요. 일정 비율, 이게 다르거든요. 일정 비율을 뭐요? 우리는 벌칙으로서 조기 상환 수수료를 부과를 해요. 조기 상환 수수료. 근데 조기 상환 수수료가 없다. 그럼 땡큐고. 수수료가 없으면 땡큐죠. 언제든지 갚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수수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 조기 상환에 따른 위험, 요건 누가 부담한다? 요것만 잘 기억하면 돼. 채무 불이행 위험과 조기 상환 위험은 대출자인 금융기관이 안게 되는 위험. 요것만 잘 기억하면 돼요. 자, 용어 우선은 하나 또 봤습니다. 자, 그리고 대출을 받을 때 여러분은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을 것이냐, 예? 변동금리로 대출 받을 것이냐. 자, 여러분 지금 주택담보대출 받으신 분 있으면요, 한번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아직 받아놓고도 무슨 금리로 받는지 모르신 분 분명히 있을 거야, 지금. 예? 말 그대로 해석합니다. 금리가 뭐였다? 고정됐어요. 그러니까 대출 시점에 금융기관과 여러분이 약정한 금리가 있거든요. 몇 프로? 그 금리가 대출 중간에 변하지 않아요. 만기까지 그대로 그 금리가 그대로 적용돼요. 이게 금리가 고정된 대출이야.
여러분 우리 고정금리 대출 대표적인 게 뭐야? 또 물어봐야 돼 이런 거. 그래 설명해 줄 거 아니야 여러분 다른 사람들한테. 고정금리 대출 대표적인 거. 아 대출 안 받아봤어요? 아 금융기관 가서 오늘 가서 상담 받아보세요. 옆에 은행 가서. 아 고정금리가 유리합니까? 변동금리 유리합니까? 한번 물어보면서. 예? 뭐죠? 우리는 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뭐다? 보금자리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대출 실행 1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야. 근데 우리나라 아까 대출 얼마라고 했죠?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 1460조로. 1460조인데 이 1460조의 약 9%가 고정금리 대출. 9%. 네? 9%가 요거 고정금리고 나머지 91%는 뭐다? 변동금리. 그 변동금리가 계속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 91%를 차지하니까. 그래서 요즘 뉴스 보면은 요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변동금리는 말 그대로 뭐다? 대출 시점에 약정한 금리가 대출 중간에 금리가 뭐 한다? 변동이 되는 거예요. 대출 중간에 변동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대출 금리는 기준 금리에 뭐를 대준 거다? 가상금리를 대줬다. 가상금리. 대출 받으신 분은 이걸 많이 들어봤을 거야. 가상금리는 위험가중금리라고 해. 위험이 가중된 금리. 그러면 요거는요, 요 가상금리는 대출 시점, 여러분 대출 시점에 여러분 금융기관 대출 받아요. 주택담보대출 받을 때 대출 금리 결정할 때 요게 결정이 돼요. 여러분 신용도 뭐에 따라서? 여러분 차입자의 뭐에 따라서? 신용도. 이 신용도가 뭐냐 하면요. 여러분 은행에 여러분 거래 실적 있죠. 거래 실적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여러분? 월급 이체하고 있느냐, 예? 자동 이체하고 있느냐, 신용카드 어느 정도 쓰고 있냐, 이걸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 은행 하면 안 돼. 주거래은행 하나 만들어놔야지. 대출 받으려면은 주택담보대출. 그럼 이 신용도에 따라 가상금리가 결정돼. 여러분 은행에 대한 거래 실적, 연체 실적 이런 거 다 보는 겁니다. 예? 보는 거. 우리나라는 1등급에서 신용등급은 몇 등급이냐면 10등급까지 있어요. 1등급일수록 좋은 거예요. 자, 대기업, 예? 회사 취직해서 3년 다니고 있다. 1등급입니다. 예? 중소기업 2등급이야. 뭐 이런 식으로. 중소기업 대기업보다 월급이 좀 낮으니까 그런 식으로. 그럼 가정주부는 몇 등급이냐? 보통 재산 넣으면 예? 4등급? 5등급. 근데 안 좋으면 7등급.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 가정주부가 대출 받으면 안 돼. 예? 가상금이 높으니까. 누가 받아야 돼? 대출 받을 때는 소득 있는 사람이 받아야 돼. 그래 금리가 낮지. 여러분 아파트 청약해서 이제 여러분 청약 부금도 있고 청약 예금도 있을 거냐? 예? 그러면 지금 주택 청약 종합저축 다 이제 통일되는데 문제는 요게 만능 통장이잖아요. 있는데 여러분도 있고 누구도 있어요. 자식도 있고 미성년이 되니까 자식도 있고 또 누구도 있어. 예? 부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는 거 여기 있어. 어떻게 돼?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다 신청한 거야. 와이프도 신청한 건데 자식 신청 다 했어. 근데 와이프한테 딱 당첨돼 버리는 거야. 본인 당첨되면 좋은데 와이프가 딱 당첨됐어. 예? 예? 아파트. 근데 골치 아픈 게 뭐냐면 9억 원, 분양가 9억 원짜리가 딱 당첨된 거야. 9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여기서 막 해서 막 촛불 켜고 막 해서 한번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좋아할 일이 아니다. 지금 케이크 자를 일이 아니다. 돈 어떻게 마련할 겁니까? 물었지. 아 대출 받으면 되죠. 그래서 얘기했어. 대출? 누구 이름으로? 분양받은 사람 이름으로? 요게 높은데? 그 높은 건 둘째 치고 증여세를 내야 돼.
가정주부는. 9억 어디서 조달했어? 누구한테 돈 빌렸어? 누구? 남편 아니에요. 남편이 와이프한테 증여한 거예요. 증여세 내야 돼. 당연히 내야지. 그러니까 항상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다 만들어놔야 돼. 부부간에도 통장거래 확실히 하셔야 돼. 네? 부모 있죠? 부모님하고도 확실히 해야 돼. 혹시 지방에 땅 가지신 분 있어? 부모님이 과손하고 있어. 나 이제 과손 못해. 팔았어. 그래서 팔았는데 20억 받았어요. 예? 안생에 과손 팔아서 20억 받았어요. 그래서 자식 5명인데, 그래도 내 거 한 5억 남기고 3억씩 이제 뭐 붙여준다고 통장으로 보통 하죠. 그 순간 어떻게 돼? 증여세가 국세청에서 바로 폭착됩니다. 내야 돼요. 증여세. 그러면 안 내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이 땅 가질 때는 항상 통장을 명확히 해야 돼. 부모님한테 통장 만들어 드려서 본인 통장에서 이체를 시켜야지. 매월 500만 원씩 어머님한테 빌려주는입니다. 500만 원. 빌려 통장 주고 그 다음날 가서 현금을 받아와. 그래 됐잖아요. 근거가 있잖아, 근거. 뭐를 만들어야 돼? 차용증 딱 만들어야지. 그러면 3년 해보세요. 자, 3년, 4년 이렇게 근거를 마련해 놓고 하면은 어떻게 돼? 증여세를 안 내요. 대차 관계니까. 그래서 이번에 중소기업부 장관이 그렇게 해서 세금을 안 낸 거예요. 대차 관계. 미성년자 자식하고. 그게 절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업을 할 때 그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이. 땅 토지 매매할 때 그런 걸 잘 생각해서 잘 해줘야 돼. 세금 문제. 상속 증여 잘 해주면은 고객이 엄청 좋아합니다. 처음 알았죠? 이 금리가 중요해요. 증여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 받을 때 잘 생각해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받을 때는 소득 증빙할 수 있는 이걸 항상 준비해 놔야 됩니다. 네? 왜냐? 옛날에 제가 한번 내봤기 때문에. 예상 못한 데서 막 나오니까 깜짝 놀라요. 근데 기준금리라는 게 있거든요. 이 기준금리는 지표, 대출금리 요거는 지표가 되는 금리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것을 두 가지가 있어요. 2012년, 지금 2017년인데 2012년 중반까지는 요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CD 금리. CD는 양도성 예금 증서라고 하는데 양도성 예금 증서 금리 중에서도 91일 3개월짜리 91일 3개월짜리 요게 바로 이자율 조정 주기. 그럼 3개월이 이자율 조정 주기면 1년에 이자율이 변동금리 몇 번 바뀐다? 4번. 4번 3개월이니까 1년 12개월이니까 4번 바뀌는 거예요. 그럼 요 CD 금리가 뭐가 문제냐 하면은 은행이 여러분 대출 자금 마련해 주셔서 은행도 돈 빌려와야 되는데 은행이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을 요걸 CD 금리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요. 왜냐? 은행에서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은행에 뭐를 발행한다? 채권을 발행을 하고 은행채 그리고 또 뭐 CD를 또 발행을 하고 여러분 뭐를 하죠? 또 대표적으로 정기 예금 3대 은행의 자금 조달 수단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CD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은행이 외부로부터 자금 조달하는데 5%도 안 돼요. 그 5%도 안 되는 외부 자금 조달 수단을 가지고 우리나라 전체 1460조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기준금리 보다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 왜? 적잖아요. 이게 적으면은 조작이 가능해야 안 가능해요? 조작 가능하지. 그냥 문제가 생길 수 있지. 그래서 옛날에 공정거래원에서 조사가 들어간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2012년 말에 이건 은행에 외부로부터 자금 조달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을 가중치를 가지고 평균을 구하자.
그래서 이 자금 조달 비용 지수를 우리는 도입을 한 건데 이것을 우리는 전문 용어로 코픽스라고 해요. 자금 조달 비용 지수, 코픽스. 그래서 이 코픽스 금리를 냈는데 여러분 지금 은행에서 지금 여러분 고시하는 건 6개월 기준 고시를 하고 있죠. 1년짜리도 있고요. 6개월짜리 지금 고시하고 있을 거예요. 은행에 보면은 앞에 가면은. 근데 문제는 코픽스는 신규 대출 받을 때 신규 우리가 취급의 기준 코픽스 금리가 있고 또 뭐 기준? 잔액 기준 코픽스 금리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양도성 예금 증서는 매일매일 발표를 해요. 그런데 이 코픽스는 한 달에 한 번 15일 은행연합회에서 9개 시중은행의 외부로부터의 자금 조달 비용 지수를 받아서 평균을 내서 오후 3시에 발표를 합니다. 한 달에 몇 번? 한 번. 그래서 요즘 뉴스 나오는 게 코픽스 뉴스 요즘 많이 떴죠. 시중은행이 코픽스 금리를 몇 프로, 예? 몇 프로 올렸다? 0.75%, 뭐 0.25%, 0.5% 뭐 올린다, 뭐 이런 얘기 막 나왔을 거예요, 계속. 그것은 코픽스 금리가 요즘 이제 6개월 기준이다 보니까 요건 이자율 조정 6개월이면 1년에 몇 번 바뀐다? 2번. 뭐 그 얘기지 뭐. 예? 그래서 요즘 요 두 가지가 기준 금리예요. 그러면은 시험 문제 낼 때 CD 금리가 오른다든지 코픽스 금리가 지금 오르고 있죠. 오르면 뭐가 오른다? 기준 금리가 오르면 대출 금리도 상승해. 요거는 대출 시점에 한 번 대출 받을 때 결정되고 중간에 변하지 않거든요. 변하는 건 뭐가 변하는 거야? 기준 금리가 변동하는. 이 조정 주기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하락을 하면은 기준 금리가 하락해서 대출 금리가 하락을 합니다. 지금 뉴스에 보니까 코픽스 금리, CD 금리가 인상되면서 뭐가 대출 기준 금리의 인상을 통해서 지금 대출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는 뉴스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요걸 제일 또 많이 출제해요. 출제하는 건 요것 때문에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 금리, 자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약 91%가 변동금리 대출인데 이 이자율 조정 주기가 뭐 짧을수록 이자율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문제가 생기죠. 뭐다? 우리는 주택 수요자인 차입자와 대출자 사이에 문제가 있어요. 자,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뭐가 발생한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누가 손해를 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화폐의 가치가 돈의 가치가 떨어져. 그러면 채권자인 금융기관은 손해를 봐요. 채권자 금융은 손해보지. 왜? 돈을 받아야 되니까 원금이자 손해보지.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은 대출자는 손해를 보잖아요. 금융기관은 채권자인 금융기관은 손해보니까 손해를 안 봐야겠지. 그래서 대출금리 인상을 해요. 대출금리 인상을 통해서 금리 변동에 따르는 위험,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누구에게? 차입자에게 신속하게, 짧을수록 신속하게 전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금융기관은 변동금리 대출을 선호하는 거예요. 손해를 안 봐야지, 금융기관은. 그래서 여러분 요즘 보면은 금리 올릴 때, 대출금리 올릴 때 금융기관은 어떻게 돼? 재빠르게 올려서 여러분에게 바로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시험 지문에 많이 출제가 되는 질문. 자, 우선은 고정금리 대출로 대출을 받을 것이냐, 변동금리 대출로 대출을 받을 거냐 상당히 중요하고, 자, 그러면 대출 상환 방식이 나옵니다. 여러분 교재 242페이지에. 자, 이제 대출을 받았으면 돈 갚아야 돼. 원금이자 갚아나가는 방식이 있어요. 자, 원금이자 갚아나가는 방식을 보면은 거기에 여러분 올해 시험에 출제된 게 또 요걸 출제했거든요. 원금을 뭐다? 균등하게 분할
상환한다. 이것을 C 약어로 AM이라고 해.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자, 한번 말 그대로 갈까요? 대출 원금, 대출금을 뭐다? 균등하게 분할 상환한다. 대출 원금, 대출금을 균등하게 분할 상환한다. 여러분, 요 CAM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 하면요, 백화점 여러분 가셨어요. 백화점 가서 10개월 할부로 물건을 샀어요. 가구를. 그때 할부로 사면은 원금이자 갚아죠. 그 갚는 방식이 요거예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예? 그래서 오늘 배웠으면 이제 한번 백화점 할부 원금 이자 한번 계산해 보세요. 집에 가서. 그럼 한번 볼까요? 우리는 매월 또는 매년 상환 조건인데, 자, 우리가 연 이자율 예를 들게요. 여러분 이해하기 좋도록. 연 이자율 12%, 연 이자율 12%, 대출금 1,200만 원, 대출 기간 만기가 몇 년? 1년. 다른 요인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다른 요인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요것만 딱 주어졌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매월 여러분 매월 매년 두 가지 상환 조건에서 매월 상환 조건입니다. 그럼 매월 갚아나가는 원금 상환액이 얼마냐? 매월 갚아나가는 원금 상환액은 대출금 얼마죠? 1,200만 원. 대출기간 만기거든요. 대출기간 얼마? 1년. 매월이니까 12개월. 약분하니까 얼마? 100만 원이야. 그러면 첫 번째 달에 얼마? 100만 원. 두 번째 달도 얼마? 100만 원. 그래서 마지막 12개월도 얼마?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그러니까 여기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월 갚아나가는 원금 상환액은 100만 원으로 뭐다? 동일하다. 이게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이에요. 근데 이자가 다르거든요. 이자는 항상 뭐에 대해서 하냐면은 매 기간마다 융자 잔고를 다른 말로 미상환된 원금. 자, 매 기간마다의 융자 잔고는 미상환된 원금에 뭐를 곱해요? 이자율은 항상 융자 잔고에 대해서 적용이 돼요. 그러면 얼마죠? 지금 처음에 돈 아직 안 갚았죠? 처음 대출 1,200만 원 받는데 첫 번째 달 아직 안 갚았어요? 그럼 미상환된 원금 얼마 아직 안 갚았으니까 1,200만 원 곱하기 몇 프로? 연 이자율 12%인데 월로 가야겠죠? 12개월 나눠줘야지. 약분하니까 1%. 1,200만 원에 얼마? 1%인 12만 원. 그럼 원금 이자 더해주면 얼마죠? 원금 이자를 더해준 원리금 상환액. 원리금 상환액은 얼마? 112만 원. 요건 구할 수 있죠? 이거 시험에 안 냅니다. 너무 쉽잖아요. 네? 너무 쉽잖아요. 네? 이런 걸 내지, 이런 거. 뭐 2개월째, 아니면 5개월째, 6개월째. 올해 시험에 뭐 냈어요? 올해 시험에 만기에 뭐 6년 차, 13년 차. 올해 출제했잖아요. 근데 원금은 뭐다? 똑같아. 원금 같은 뭐만 잘 구하면 돼요? 이자만 잘 구하면 돼요. 그러면 이자 구할 때 융자 잔고라는 걸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처음에 얼마? 자, 돈 아직 안 갚았으니까 첫 번째 달 융자 잔고는 1,2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갚았어요. 첫 번째 달. 그러면 이제 융자 잔고는 두 번째 달 오니까 얼마? 1,100만 원이에요. 1,100만 원에 몇 프로? 월 1%, 10 얼마? 1만 원, 111. 그러면 이제 또 100만 원 갚았어. 그럼 얼마? 1,000만 원. 그러면 이제 구하는 게 쉽지. 6개월이든 몇 개월이 나온 것은. 네. 매 기간 100만 원씩 갚아나가니까 융자 잔고도 얼마씩 줄어요? 매 기간 100만 원씩 줄어드는 거야. 융자 잔고. 그럼 계산이 쉬운 거예요. 마지막 얼마?
1만 원이 되죠. 그런데 원금은 똑같은데 이자는 12만 원, 11만 원, 10만 원, 9만 원, 8만 원, 만 원씩 줄어들어. 그러니까 뭐죠? 100만 원씩 융자 잔고가 줄으니까 이자도 일정 금액 만 원씩 계속 줄어들어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요 계산하는 문제를 원래 출제를 했어요. 오늘 집에 가서 백화점 할부 끌으신 분 한번 계산을 본인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 실력이 늘죠. 예. 자,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원리금 상환액을 보면은 처음에 얼마? 처음에 112, 그 다음에 얼마? 111, 110, 109, 108, 만 원씩 점점 줄어드네요. 원리금은 점점 이렇게 만 원씩 줄어드니까 이렇게 우하향하는 무슨 형태? 직선으로 나타나요. 이게 바로 뭐죠? 만기. 이게 CAM. 우하향하는 직선으로 나타나요. 원리금 상환액은. 그러면은 이제 시험 문제예요. 원래 또 출제된 지문이 요거거든요. 원래 출제했습니다. 원래 요거 출제했거든요. 대출 기간 내내 매 기간 이렇게 동일한 금액을 상환해 나가는 방식을 뭐라고 하죠? 대출 기간 내내 매 기간 동일한 금액을 상환해 나가는 방식을 원리금 균등 상환. 원리금을 균등하게 상환하는. 이걸 우리는 CPM. 원래 출제를 했어요. 대출 기간 내내 매 기간 동일한 금액 상환해 나가는 방식. 여러분 머리 쓰는 거 싫어하잖아요. 여러분 매월 이렇게 금액이 다르면요, 여러분 계산을 계속해서 통장에 이번 달 얼마 넣어야 되나, 다음 달 얼마 넣자 계산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뭐 머리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느 걸 해요? 계산 머리 안 아프다. 아, 매월 은행에서 이제 매월 100만 원씩만 통장에 있으면 됩니다. 매월 100만 원씩만 통장에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은 여러분 이해하기도 쉽고, 예?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대출을 받아요. 왜? 또 초기에 보면은 뭐보다 원금 균등보다 원리금 균등이 원리금 상환액이 원리금 상환이 낮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초기에 부담이 낮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을 여러분 많이 대출을 받아요. 계산하기도 쉽고 이해하기도 쉽고. 자, 지금 우리나라는요 거의 대부분 요 두 개 중에 하나예요. 두 개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하나가 더 있어요. 예? 하나가 더 있는데 뭐 이렇게 가는 게 있죠? 처음에 예를 들어서 처음 1년 동안에는 원리금 상환액이 낮아요. 처음 1년 동안. 그 다음에는 인플레이션을 반영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원리금 상환액을 그 다음에 높게. 2년 차에. 3년 차는 또 인플레이션 반영해서 더 높게. 4년 차에 또 뭐? 높게. 5년 차에 또 높게. 6년 차는 원리금 균등보다 이렇게 높게 가요. 보통 6년 차 넘어가면은. 자, 이런 형태죠. 처음에는 원리금 상환액 부담을 낮게 하다가 기간이 경과할수록 원리금 상환 부담을 어떻게 돼? 점진적으로 증가시켜 나가는 방식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gradually, 점진적으로 원리금을 증가시킨다. GPM이라고 해요. 이게 원리금 뭐다? 이거는 원리금 체증식 상환 방법. 원리금 체증식 상환 방법을 약어로 GPM이라고 해요. 그럼 시험 문제 요걸 많이 내거든요. 그럼 초기에 원리금 상환액 부담이 차입자 입장에서 가장 높은 거 요거, 가장 낮은 거 GPM 되겠죠? 이걸 출제는 여러분 세 개를 물을 때는요, 요 세 개를 물을 때는 여기 있죠? CPM이 다 중간이야. 그럼 세 개를 물을 때는 무조건 CPM이 다 뭐? 중간.
항상 CAM과 GPM을 잘 생각하시면 돼요. 세 개를 물을 때는 하여튼 CPM이 다 뭐다? 중간. 여러분 우리나라에 여기 있을까 없을까요? 원리금 체증식 상환 방법. 예? 또 대출 안 받아보니까 몰라요. 만 40세 미만에 적용을 해요. 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이 보금자리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이 보금자리로 만 40세 미만에 적용을 합니다. 왜? 아직 젊으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소득이 낮으니까 적게 갚아. 나중에 기간이 경과할수록 직급도 올라가고 소득도 올라가고 부동산 가치도 올라가잖아요. 그때는 많이 갚아 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느 게 좋겠어요? 여러분 대출 받을 때 뭐 고민할 거 없어. 여기 좋지 뭐 5년까지. 그래서 여러분 딱 대출 받을 때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 나 대출 받겠다. 요걸 적용하면 되지. 그래서 딱 얼마? 3년 보여다가 팔겠다. 그러면 처음에 적게 갚으면 여기 좋지. 부담이 낮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부동산 가격이 3년에서 많이 올랐을 때 팔면 되지. 그래서 여러분이 한 5년 이내에 짧은 기간, 5년, 뭐 4년, 3년 이렇게 보유하다 처분할 때는 GPM 하는 것이 좋아요. 몇 살? 만 40세 미만.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 문제 요 대출 상환하는 방식은 매년 출제합니다. 내년 시험 29에도 반드시 여기서 나옵니다. 여러분 요 내용이요 대학교에서 한 학기 강의하는 게 아니에요. 2학기 강의 1년 동안 강의하는 거 여러분은 지금 5분 만에 끝낸 거예요. 그럼 시험 문제 뭐 내겠어요? 출제원이? 뭐 내겠어?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뭐 내겠어? 개념 아니면 뭐 계산 문제 아니면 그림을 위한 문제를 내겠지. 그것밖에 없어요. 출제요는 그것밖에. 저 세 개만 내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뭐 보면 막 질문 들어와. 뭐 이상한 질문 무슨 뭐 상황 방법이 많거든요. 뭐 이상한 질문 그런 건 출제 안 합니다. 저거 요 세 개도 어려운데 뭐 이상한 것까지 다 공부해. 뭐 포괄 저당부터 시작해서 뭐 지분 참여 저당 뭐 이런 거 그런 거 출제 안 합니다. 그 나중에 질문하지 마세요. 그건 출제 안 합니다. 저희들이. 출제위원들은 요 세 가지를 출제합니다. 또 하나 있어. 요 세 가지 말고요. 또 지문상에 우리 출제위원들이 요 세 가지 말고 또 하나 출제하는 게 있는 게 여러분 요것도 귀에 들어봤어요. 원금, 만기, 일시상환. 여러분 가끔 이렇게 나오거든요. 대출 조건 땡땡 해놓고 어떻게 돼요? 원금, 만기, 일시상환 조건임 이렇게 나와. 그럼 원금, 만기, 일시상환 조건이라는 것은 대출금은 만기의 전액 상환하고 매 기간 뭐만 갚는다? 이자만 갚는 거.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이해가 빠를 겁니다. 예? 거치 기간은 또 뭐예요? 거치 기간. 이것도 이해 안 되신 분 있대. 우리 거치 기간 3년 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이렇게 시험에 나오면요 해석이 안 돼 또. 3년 동안 이자만 갚아요. 대출금에 대한 3년 동안 이자만 갚고 3년 지나서 뭐다?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하겠다. 그 거치 기간을 뭐 하면 좋아 여러분은? 뭐 빨리 처분하려면은 거치 기간을 좀 길게 하는 게 좋겠지. 지금은 거치 기간 둡니까 안 둡니까? 정부가 이제 요즘 대출 주택담보대출 받으면 첫째 달부터 원금이자 상환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담이 크니까 대출을 많이 받지 말란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자 우선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원리금 체증식 요 개념 정도 정확하게 이해를 좀 해두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교재 245페이지에 저당의 유동화 제도는 잠시 쉬고 설명하겠습니다.